제가 책에서 이야기한 바이링구얼 육아라는 것은 부모님이 아이의 영어 습득을 조금 적극적으로 돕는 이제 엄마표 영어라고 부르는 것에 이제 다양한 방식들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엄마표 영어 방식하고 조금 다른 점은 부모와 아이 사이의 대화나 소통을 가장 중심에 놓고 아이의 영어 습득을 도와준다는 점이 다른 엄마표 영어 방식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너무 늦게 시작하면 아이가 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고,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일찍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조급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리서치를 해서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리서치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데이터들이 그런 거를 지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결정적 시기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늦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이전에 어떤 외국어를 완성을 시켜야 외국어를 결과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시기를 17세 정도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외국어 하나를 마스터하는데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10살에서 12살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에서도 영어를 그 정도의 공교육에서 많이 시작을 하는데 한 그 정도에 시작하면 늦지는 않다.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5살 6살 이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늦게 다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경우에 영어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너무 이제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반면에 영어를 10살에 시작하는 것과 한두 살 더 어릴 때 시작하는 거의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영어를 학습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또 특히나 돌 이전에 아이에게 영어의 소리를 좀 노출해줬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 연구들로 밝혀졌는데, 패트리샤 쿨 교수라고 하는 굉장히 명망 있는 언어학자가 이 연구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되게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 그 돌 되기 이전에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된 아기들한테 영어권의 아기들인데 이제 중국어를 들려주는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돌 이전에 들려줬던 아기들과 들려주지 않았던 아기들이 돌 이후에 중국어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영어에는 없는 이제 중국어의 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들을 잘 구별을 하는가 비교해서 봤어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돌 이전에 이 새로운 언어, 2개 이상의 언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모노링구얼 환경에 있었던 아이들에 비해서 외국어의 소리들을 더 잘 변별하는 능력이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어에는 없지만 영어에는 있는 좀 미묘한 소리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느끼다, feel 있고 채우다, feel이 있는데 이 feel과 feel의 차이는 한국어만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떤 언어이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돌 이전에 모국어에 너무 길게 노출이 되기 이전에는 그 소리들을 변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돌 이전에 이제 한국어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한국어에 패치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외국어의 그런 쓸데없는 한국어에 없는 소리들을 변별하지 않고 한국어 기준으로 소리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 이제 시스템이 뇌 속에 생기는데, 이제 돌 이전에 다른 언어에 대한 노출도 충분히 되는 경우에는 외국어의 소리들도 듣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릴수록 영어를 좀 쉽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특히 돌 이전에 영어의 소리들을 들려준다면 더욱더 큰 이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10세, 한 12세 이 정도 때 영어를 시작하더라도 결코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했고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시는 주제인 만큼 언어 전문가나 이중언어 전문가 이제 자문까지 받아서 제가 이 내용을 책에다가 적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언어 전문가나 이중언어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바는 2개 이상의 언어를 일찍부터 접한다고 해서 언어 발달에 어떤 저해가 생긴다거나 모국어 발달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언어를 배우는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언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어냐 한국어냐를 떠나서 어떤 언어이든 간에 굉장히 풍부한 언어
소리들 그리고 언어 자극들에 노출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뭔가 영어에만 좀 포커스를 갖춘 전략을 가져가게 되다 보면 한국어에서 아이에게 좀 양질의 언어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포커스가 조금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뭐 하루 종일 아이한테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좀 풍부한 한국어 자극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영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 책을 거의 읽어주지 않고 이제 영어 책만 읽어주는 경우라던가, 이렇게 조금 포커스가 너무 영어에 집중되는 경우에 영어에 집중하는 만큼 한국어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의 언어 발달이나 한국어 발달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제 영어를 노출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아이가 뭐 혼란을 겪는다던가 한국어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뇌 발달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이 굉장한 양분이 된다. 바이링구얼, 그러니까 이중 언어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거에 더해서 조금 특별한 이점을 가져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두 언어를 좀 루틴하게 이제 접하는 아이들은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영어인가? 한국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재빠르게 인식을 해서 그 언어의 스위치를 탁 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뇌는 영어도 기대하고 한국어도 기대하고 있는 뇌이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서 전두엽이 조금 강화가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언어로 소통을 할 때 이 사람은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나한테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상대방의 언어 실력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일상 속에서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 할머니한테 영어 그림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했을 때 할머니가 나는 영어를 못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영어도 할 수 있고 한국어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심리학에서 마음 이론이라고 하고,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이제 역지사지의 능력이라고 많이 밝혀져 왔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러 언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조금 일상 속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링구얼 육아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언어라는 것이 사람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들으면서 자라온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과 영어를 들으면서 자라온 사람의 사고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언어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된 이런 바이링구얼이나 멀티링구얼의 가정의 아이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던가, 어떤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뇌가 사고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를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바이링구얼 환경에 처한 아이들은 굉장히 뇌발달 상에서, 그리고 사고하는 방식 상에서도 한 언어에만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들과 조금 다른, 좀 특별함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들은 아이들이 영어를 일상 속에서 소통, 그리고 진짜 언어로 접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그런 엄마표 영어의 방식들보다는 순수하게 영어를 좀 언어로 접했을 때의 효과라고 보여져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이 책을 맨 처음에 쓰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바이링구얼 육아라는 것을 제가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알렸을 때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잘하셔서 너무 좋겠다, 저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영어를 못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되게 많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영어를 잘 하느냐 아니냐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허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바이링구얼 육아를 하면서 몸소 경험을 했는데요. 일단 질문에 답하면 영알못 부모들도 바이링구얼 육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부모님들이 여기에 허들을 느끼시는 이유는 바이링구얼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중언어 구사자라고 하면 굉장히 발음이 좋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영어와 한국어 모두 이제 그런 뭐 교포라던가 국제결혼 가정의 이제 자녀라던가 이제 그런 경우를 보통 상정을 하기 때문에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벽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이 바이링구얼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정의를 할 때 학자들도 유창하다, 뭐 자유자재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넣어서 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좀 최근에는 유창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많이 폐기가 되고 있어요. 바이링구얼의 개념에서. 뭐 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넓은 범위에서 바이링구얼이라는 거는 두 개의 언어를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바이링구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인이지만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영어로 좀 소통을 해요. 그게 아주 뭐 능숙하든 능숙하지 않든. 그렇다면 저도 바이링구얼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링구얼의 어떤 스펙트럼, 바이링구얼의 범위가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사람부터 영어를 그냥 아주 기본적인 소통만 할 수 있는 사람까지 특정 맥락에서 그 영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두 바이링구얼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도 뭐 water? 이렇게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소통의 하나의 형태이고 복잡한 뭐 문법이라던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와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작게 시작해서 영어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바이링구얼 육아를 장기적으로 하려면 뭐 water? 뭐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부모님의 영어 실력이 조금 이제 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처음에 나는 영어를 못해 라고 해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니야 라고 해서 시작을 하지 않은 사람과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내가 예를 들면 한 단어 아니면 두 단어 정도의 문장은 뭐 조금 들려줄 수 있어. 그리고 아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좀 기억했다가 나중에 찾아보고 영어로 이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좀 들려줘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작게라도 시작한 사람은 몇 년 뒤에 굉장히 다른 지점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언어에 굉장히 열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어릴 때는 자기 언어 능력이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신호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의 제스처, 엄마의 표정, 엄마의 몸의 방향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활용을 해서 엄마가 말하는 바, 아빠가 말하는 바를 되게 잘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영어로도 아이와 충분히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아이가 내 말을 알아듣네? 내가 영어로 해도 아이와 소통할 수 있네? 이런 걸 좀 느끼다 보면 부모님이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돼서 또 뭐 표현들을 찾아보고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영어 실력이 부모님도 많이 향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영어를 굉장히 못했는데 바이링구얼 육아를 처음에 이렇게 작게 시도해 보다가 굉장히 부모님도 아이도 같이 영어가 성장하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이 바이링구얼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진짜 입에서 내뱉는 게 너무 잘 모르겠고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에 부록으로 아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좀 간단한 영어 표현들을 실어놨거든요. 이제 그걸 보시면서 좀 달달 외워서 아니면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한두 문장씩만이라도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시면 바이링구얼 육아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책을 이제 읽어주는 게 언어 발달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이에게 한국어 책을 읽어주는 것과 영어에 조금 미숙한데 아이에게 영어로 된 책을 읽어주는 그 경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책을 읽어줄 때는 내가 글만 줄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나 그림에 관련해서 아이와 굉장히 뭐 질문도 던지고 되게 풍부한 대화와 상호작용을 곁들여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대화식 책 읽기라고 하는 데 실제로 그냥 텍스트만 줄줄 읽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대화를 곁들여서 하는 대화식 책 읽기가 훨씬 더 양질의 책 읽기가 되고 아이의 언어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책 읽기의 한 방법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부족하게 되죠. 아무래도 엄마가 영어로 뭔가 질문을 떠올린다거나 아이에게 뭐 영어로 이거 봐봐 뭐 이런 말도 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영어 그림책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런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정도 그리고 좀 양질의 인풋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는 아이와 그림책을 읽거나 혹은 뭐
영상을 활용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영어로 좀 소통을 곁들여서 우리가 책의 텍스트를 아이에게 읽어준다, 그대로. 그런 거는 사실 뭐 세이펜이라던가 뭐 기계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아이와 이 책을 도구로 간단하게라도 소통을 한다, 대화를 한다,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읽어주고 뭐 영상을 볼 때도 함께 보면서 같이 좀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영어 그림책이나 영어 영상을 이제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어쨌든 아이의 하루는 유한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특히 그림책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엄마표 영어에서 그림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어로 된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책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아이에게 주기 어려운 굉장히 고급의 어휘라던가 이제 문법 구조들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한국어 그림책을 아이에게 많이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에만 너무 포커싱을 맞추다 보면 그 한국어 문법이나 뭐 어휘나 이런 부분이 소홀해질 수가 있고, 한국어 문법이나 어휘를 잘 습득하는 것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영어에만 이제 집중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아이와 일상적인 소통을 영어로 하면서 어떤 뭐 책 읽기라던가 이런 조금 더 고급의 어떤 언어가 필요한 부분은 한국어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뽀로로가 등장하는 책을 읽고 있다고 하면 뭐 뽀로로가 뭐 케이크를 먹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걸 읽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케이크를 먹었네? 오늘 뽀로로 생일인가? 왜 케이크를 먹고 있을까? 우리 누구도 어제 엄마랑 같이 케이크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책에 등장하는 어떤 등장인물이라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던가 어떤 그림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풍부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꽤 잘하는 편이지만 영어로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한 우리 세대의 어떤 영어 교육의 단점, 폐해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면 안 되는 거, 영어를 OX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영어는 언어라고 하는 점을 부모님도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말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내 말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문법에 정확히 맞지 않으면, 아니면 뭐 스펠링이 틀렸으면, 단어를 좀 잘못 썼으면 거기다가는 X가 그어지잖아요. 우리는 틀리다는 피드백을 항상 받고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나올 때 틀릴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그 X, 빨간 X의 경험, 그런 것들이 기억에 자리 잡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언어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는, 언어라는 거는 굉장히 오류로 가득 차 있어요. 언어는 절대로 이 미드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니면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벽한 것이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때에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요. 왜냐면 소통을 위해서 뭐 그게 허용이 될 때도 있고, 어쨌든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면 약간의 오류는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 언어이거든요. 언어는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처음 말하기 시작할 때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틀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발음도 잘못되고 다 잘못된 걸로 말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충분한 인풋을 살면서 계속 받다 보면 10세, 20세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언어가 서서히 완성이 되어가는 것인데요. 이제 영어를 처음부터 OX의 영역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면, 학습으로, 교육으로 가르치게 되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약간 틀려도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생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편하고 즐겁게 영어를 받아들이거나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와 바이링구얼 육아를 하든 다른 엄마표 영어를 하든 틀린 영어를 절대로 들려주면 안 되고, 아이가 틀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이런 좀 OX의 프레임에서 바라보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마 10개 정도 영상을 추천했던 것 같은데, 여기 한 3개 정도만 소개를 드리면, 일단 어린아이들을 위한 영상은 저희가 보통 이제 어른들이 보는 영상하고 좀 몇 가지 점에서 달라야 하는데요. 일단 대체로 부모님이 보기에 되게 느리다, 되게 잔잔하다, 되게 화면 전환이 적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상들이 조금 적합한 영상들이에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영상을 컷 편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좀 화면이 급격하고 빠르게 바뀌는, 왜냐면 사람들이 그 영상에 더욱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집을 많이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런 방식의 영상에 노출되었을 때 조금 인지적으로 좀 과부하가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발달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되게 화면 전환이 적고 좀 잔잔한 거,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화면 속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가 직접적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저희 아이의 첫 영어 영상으로 선택했던 이제 해리 더 버니라고 하는 굉장히 교육적인 영상이 있어요. 부모님이 보시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냥 되게 잔잔하고 토끼 한 마리가 나와서 컵이네, 막 이런 영상이거든요. 이제 그런 영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라 앤 덕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영상인데, 그것도 굉장히 잔잔하고 막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그런 영상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EBS 같은 데서 방영이 많이 된 도라 더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요거는 좀 잔잔하고 좀 느리기도 하고, 캐릭터가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약간 한 2초, 3초 정도 기다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아이가 영어를 또 말해보기도 하고, 그 도라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상호작용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잘 활용했고 좋은 교육적인 영상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발달에 유익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떤 영어 습득을 위해서이든 다른 것들을 위해서이든 영상을 보는 행위 자체는 아이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에 비해서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지침이 있잖아요. 2돌 이전에는 영상을 보여주지 말고 2돌 이후에는 영상을 보여주더라도 시간을 제한해서 보여주고, 이런 지침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기의 아이들이 언어 발달을 비롯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인데,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대면에서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신체를 이용해서 탐색을 한다거나 이런 발달에 굉장히 유익한, 아니면 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발달에 유익한 활동들에 비해서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발달에 유익한 활동을 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달에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상을 아이한테, 예를 들면 엄마가 육아를 하면서 내가 화장실에 가야 된다, 내가 설거지를 잠깐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필요에 의해서 아이한테 10분, 20분 영상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 영상을 노출하기만 해도 아이 뇌에 어떤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뇌가 멈춘다거나 뇌세포를 파괴한다거나 그런 것의 부작용이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영상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어떤 영상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보는지 아니면 엄마 옆에 붙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는지, 그리고 규칙을 정해서 보는지, 밥 먹을 때는 절대 안 보여준다던가 하는 이런 좋은 규칙들을 가지고 가는지, 이런 다양한 맥락에 따라서도 영상을 보여주면서도 발달에 아주 크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아이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아이가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영상 시청이라는 거는 아이에게 좋지는 않다. 그게 영어이든 한국어이든 좋지는 않다, 발달에 전반적으로.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영어에 조금 더 친숙하고 즐겁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조금 가져가면서 내가 육아에도 조금 도움을 받으려면 좀 정해서 하루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좀 정해서 내가 필요한 순간에 좀 현명하게 좋은 영상으로 잘 골라서 현명하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 시청을 패스트푸드처럼 이거를 먹었을 때, 영상 시청을 했을 때 뇌가 직접적으로 나빠지는 개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쌀밥처럼, 쌀밥을 많이 먹으면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채소도 먹어야 되고 더 영양적으로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 비율이 낮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더 좋은 발달의 기회를 좀 빼앗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영상을 보여줬을 때 기회비용, 아이의 놀이 시간, 아이의 그림 그리기 시간, 아이의 상호작용 시간, 아이의 대화 시간, 이런 기회비용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육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잘 놀아주는 법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아이가 긴 시간 동안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양육자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이 집중력은 굉장히 사회적인 맥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장난감하고 그냥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보다 부모님이 옆에서 어떤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아이에게 비언어적인 신호라던가 언어적인 신호들을 많이 줄 때 아이가 더 이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키워드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 풍부한 이제 사회적인 신호들을 많이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크게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제 아이가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언어적인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요소에 어른들보다 더 많이 의존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 내가 뭔가 놀고 있는 어떤 놀잇감 이런 것에도 부모님이 그거를 같이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비언어적인 신호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야. 왜냐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적으로 내가 뭔가에 주의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뭐에 주의를 집중을 해야 하는지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어른의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고, 어른의 시선, 어른이 바라보는 거, 그게 가치 있는 것인가 보다 하고 아이가 거기에다가 시선을 집중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 거기서 뭔가 학습적인 효과라던가 아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온다. 아이의 뇌가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진화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육자가 바라보는 거, 양육자가 뭐 손가락질해서 봐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좀 비언어적인 신호들, 제스처, 뭐 시선 이런 것들이 아이가 이거를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더 그 놀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뭐 쓰다듬어 준다거나 잘했어 라던가 뭐 엄마가 미소를 짓는다거나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반응의 신호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놀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 더 세련되게 대상과 상호작용하게 하고 더 길게 집중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릴수록 이제 비언어적 신호를 잘 활용하자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언어적인 신호를 줄 때 조금 더 아동지향적인 스타일로 이제 말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막 줄줄줄줄줄 말했을 때 이 말들을 어른처럼 능숙하게 의미 단위로 잘 끊어서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말한다거나 좀 중요한 부분에는 조금 더 강세를 준다거나 약간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좀 리드미컬하게 되게 약간 과장된 듯한 그런 톤, 어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에게 대화를 하는 것이 아이의 언어 발달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더 이제 집중하게 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엄마가 나한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상황에 같이 이제 참여하고 뭐 개입하기를 원하네? 라고 하는 어떤 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게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고음을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노래하듯이 말하는 것을 많이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잘 하게 되었는데 어른에게 하는 말과 아이에게 하는 말은 좀 다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이 놀이를 할 때 그냥 옆에 앉아는 있지만 이렇게 뭐 핸드폰 본다거나 뭐 켜져 있는 TV를 본다거나 이렇게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 반응해주지 않는 이제 그런 태도보다는 아이가 뭘 하는지 같이 이제 봐주고 아이가 뭘 했을 때 말이나 행동으로 그거 했어 그게 굴러가네 뭐 복잡한 언어적 자극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아이의 행동과 말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같이 그 자리에 있어 주시면 아이가 더 놀이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놀 때 뭐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들을 다 적용을 해보시면 더욱더 영어 습득에 도움이 되고 아이도 그 시간에 더 이제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와의 삶에서 아이의 행동이나 말에 반응해 주는 거, 그게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반응을 해주는 것을 잘 기억한다면 너무 어렵지 않게 아이와의 놀이나 이제 영어를 이제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대별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는 사실 비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는 엄마의 어떤 표정이나 분위기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뭘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런 것들을 더 잘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칭찬을 한다고 하면 좀 비언어적인 요소들, 아이에게 활짝 웃어준다거나 뭐 안아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내가 방금 한 게 뭔가 긍정적인 것인가 봐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아이가 좀 크면서 한 2돌 정도 지나면 자기를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 어떤 엄마가 나를 좋게 생각하네? 나쁘게 생각하네? 이렇게 좀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약간 칭찬이 평가와 좀 직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아이의 어떤 점을 내가 평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식적으로 이제 바라봐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칭찬 관련된 연구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캐롤 드웨 교수의 연구 결과들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에게 칭찬을 할 때 결과물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잘 그렸네? 너 시험 잘 봤네? 똑똑하네? 이런 어떤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능력치나 결과물에 대해서 칭찬을 자꾸 하다 보면 아이들이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의 능력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너 똑똑하네 라고 하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칭찬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살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똑똑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거잖아요. 특히 사회적인 이제 비교가 되는 상황에 놓이다 보면 그럴 때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되고 나는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하지 않아. 이렇게 좌절을 하게 되고 그거는 고정된 거라고 이미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더 내가 노력을 해서 쟤보다 더 잘하게 된다거나 쟤처럼 잘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똑똑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어려운 과제보다는 쉬운 과제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반면에 부모나 교사가 아이에게 과정 중심의 칭찬 그리고 성장을 칭찬하는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을 때 아이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장 마인드셋은 사람의 능력치는 노력을 통해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반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 똑똑해가 아니라 이 수학 문제를 너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었구나 라고 하는 거 아니면 여기 그림 색칠을 여기가 안 삐져나오게 되게 열심히 칠했구나 아니면 이 그림을 너가 이런 점에 주목을 해서 표현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그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과정에 조금 주목해 주는 거. 그리고 너 어제는 이거 잘 못했는데 오늘 굉장히 잘하게 됐구나. 너 작년에는 이것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잘하게 됐네. 아이들은 이렇게 긴 호흡 속에서 자기의 성장을 보는 좀 능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에 초점을 맞춰주면 아이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갖출 수 있게 되고 이런 칭찬의 부작용 없이 더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면서도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 영어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너 그거 알고 있구나. 대단해. 이거는 조금 고정 마인드셋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 너 영어 되게 잘한다. 영어 시험을 100점을 맞았다. 이런 것보다는 이 영어 노래 되게 많이 연습해야 외울 수 있는 건데 이거 끝까지 다 외웠어? 너 혼자? 진짜 멋져. 이런 식으로 좀 과정, 노력, 그리고 어떤 그 성장.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더 잘하게 됐구나.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점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의 영어 습득도 도와주면서 또 성장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well done 이런 것도 사실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잘했어. 이거는 그냥 아이한테 긍정적인 거, 굿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긍정적인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거기에 조금 이제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냈네. 이런 좀 특정한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you did it all by yourself. 너 혼자서 다 해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되게 좋아하지만 한국에서 잘 안 쓰는 그 문장이 I'm proud of you 예요.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 말을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가 잘했어. 너가 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나는 너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 이제 아이의 굉장히 자존감을 좀 부스팅 시켜줄 수 있는 너가 이런 것들을 해내다니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는 이제 엄마의 어떤 감정이나 감탄을 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로 아이와 대화하는 거에는 이렇게 좀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정서, 감정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도 조금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 유치원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는 보통 영어 능력에만 포커스를 맞춘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어 실력이 오를 것인가, 그리고 그 오른 영어 실력이 쭉 유지될 것인가, 이제 그 관점에서만 보면 영어 유치원이 단독으로 평생 가는 어떤 자산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책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해외에 뭐 1년 동안 나가 있을 기회가 있다면 몇 살에 나가는 게 이제 효과적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몇 살에 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 정도 된 다음에 이제 해외살이를 했을 때에는 아이가 이미 경험할 수 있는 폭이 더 많아지고, 뭐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유치원생들이 대화하는 것보다 더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뭐 읽을 수 있으니까 뭐 책도 읽고 뭐 콘텐츠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다른 나라 언어를 경험하는 것이 그 언어의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뭐 형제 자매들을 뭐 외국에 보냈더니 언니는 쭉 유지가 됐는데 동생은 그게 뭐 한 1, 2년 되니까 그 효과가 없어지더라. 뭐 그런 식의 연구 결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치원생일 때는 그런 식으로 영어 유치원 같이 몰입 교육을 하더라도 그 안정화가 충분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졸업한 뒤에도 좀 충분히 영어로 이제 일상에서 사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경험이 뒤따르지 않으면 좀 줄어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 저는 영어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이의 정서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치원생 시기 아이들이 기관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아이의 삶에서 어쩌면 50% 이상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영어 유치원 기관 생활인데, 그 기관 생활을 통해서 아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영어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된다면 좀 다른 것들을 너무 놓칠 수 있게 되어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영어로 만약에 말을 해야 된다, 한국어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규칙이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감을 좀 키울 수 있고, 그럼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예 소통이 금지되는 거잖아요. 나는 한국어로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영어로 말해야만 해 라고 했을 때 아이의 어떤 소통 욕구나 뭐 이런 좀 전반적인 정서 측면에서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의 한국어 수준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지만 영어 실력에서는 큰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 노출을 꾸준히 시켜온 아이가 있을 것이고, 뭐 영어 유치원에 가면서 좀 처음 영어를 해본 아이들도 있을 것인데, 그 환경에서 굉장히 좀 영어에 대한 효능감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쟤는 영어를 막 잘해서 선생님하고 막 대화도 하는데 나는 영어를 못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비교를 통해서 이제 경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좌절감을 많이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정서적 측면에서는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언어 발달인데, 사실 언어 발달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한 만 3세 정도까지 되게 신경을 써요. 근데 애들이 엄마랑 소통이 잘 되고 그러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유치원생 때도 아이들의 언어가 정말 많이 성장하고 더 어떤 정서적으로 미묘한 표현이라던가 고급 어휘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생 시기에도 사실 언어 발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영어로 그런 고급의 소통이 일어나는 환경에 처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언어 발달은 이렇게 언어별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어 언어 발달, 영어 언어 발달이 따로가 아니라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공통의 어떤 언어 지능이 발달하는 게 있고, 그 위에 뭐 한국어 어휘, 영어 어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공통의 언어 지능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양질의 언어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에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영어 수준은 그 아이들의 한국어 수준보다 낮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의 언어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간의 대화도 서로의 언어 능력에 맞춰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어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대화에 영어든 한국어든 관계없이 그 언어의 양과 질이 한국의 일반 유치원에서 이제 발생하는 언어의 양과 질에 비해서 저는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유치원에 간다. 그러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한국 아이들이 모여 있는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좀 그런 언어 발달 측면에서의 약간 좀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서의 생활이 좀 스트레스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셨을 때는 이제 집에서 조금 더 아이와 좀 밀도 높은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서 뭐 충분하게 소통을 잘 못한다.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과 한국어로 또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방향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일반적으로 기관에 다닌다는 거는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기관에 보낼 때 일반 유치원이든 영어 유치원이든 뭐 내가 뭐 워킹맘이어서 아이를 유치원에 오래 보내야 된다거나 뭐 이제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 기관 생활이라는 게 아이에게 힘들 수 있구나.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 있구나. 어른들도 왜 하루에 뭐 8시간씩 회사에서 일하고 막 하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는 그냥 유치원에서 놀다 오는 것 같은데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 나한테 다 무조건 맞춰주는 부모님이 아니라 굉장히 나한테 맞춰주지 않고 막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막 예측 못한 상황도 일어나고 이런 되게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 기관 생활이에요. 놀이 중심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기관에 보낼 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집에 하원 후에는 아이와 더 놀이하는 시간 많이 가진다거나 스킨십을 좀 많이 한다거나 이런 유대감을 쌓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첫째 아이가 만 1.5세 정도 되었을 때부터 지금 만 5.5세 정도 되었거든요. 4년 동안 아이와 하루에 특정 시간을 떼어서 한두 시간 정도 영어로 대화를 하는 바이링구얼 육아를 지속을 해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저의 경험과 이거를 시작할 때 제가 어떤 부분을 이제 찾아보고 알게 되어서 이걸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거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어려움 없이 잘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들 같은 것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는데요. 아이와 두 언어로 소통한다고 하는 이 경험이 저한테도 굉장히 즐겁고 좀 설레는 경험이었어요. 아이와 제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와 이런 말을 얘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좀 의문이 들었는데 얘가 잘 알아듣는다거나 제가 아이에게 해주는 영어 문장의 수준이 이제 점점 이제 높아지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라던가 아이와 영어로 되게 무리 없이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느꼈을 때 뭐 이런저런 순간들 속에서 내가 좋은 방향성을 택했구나. 아이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굉장히 상호작용으로 가득하고 되게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서 아이의 앞으로의 영어를 바라보는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정서에 내가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제 그런 거를 깨달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른 이제 엄마표 영어 방식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내가 직접적으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뿌듯함, 뭐 그런 즐거움을 느낄 기회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할 때 뭔가 아이의 이제 영어 실력을 막 높여야 되고 책을 읽어주더라도 뭐 AR 지수, 원서의 그 수준 난이도를 뭐 2로 높이고 3으로 높이고 뭐 그런데 이렇게 막 끌려가는 것보다 저한테는 그런 방식이 더 이제 편하고 효과적이고 또 즐거운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영어 경험을 좀 긍정적이고 즐겁고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원위치로 돌아오는 마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주저앉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원래 인생이란 참 만만치 않죠. 예상치 못한 실패나 과로나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어려서부터 벌써 아이들에게 항상 성공만을 강조하고 실패를 피할 것만을 요구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겪은 좌절로 인생은 거기서 끝!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느라 정작 원위치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매 순간순간 일희일비에 빠져서 계속하는 힘,
즉 꾸준함의 중요성을 잊게 됩니다. 반대로 좌절로부터 스스로가 일어서는 힘을 배운 아이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보다 믿기 쉬워집니다. 한순간의 결과보다는 변치 않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은 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살면서 겪는 여러 번의 실패에서 빠르게 원위치로 돌아오니까 그만큼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낭비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이지요.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 본격적인 경쟁의 과정에 뛰어들게 되면 심한 성장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해서 일어나서 다시금 무언가를 하자니 엄두가 안 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미래는 또 불안한 그런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 시절부터 회복 탄력성에 신경을 써주다 보면 청소년 시기도 보다 무난하게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일단 자존감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거예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고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라면 가정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어도 되는 존재일까요? 이미 표정도 보고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의는 자존감의 정의와는 정답과는 거리가 멀지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큰다고 자존감이 저절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이를 귀한 존재로 키우려다가 오히려 응석바지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순간, 유치원에 갈 때라든지 어린이집에 갈 때부터요. 귀한 존재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 존재 곁에 머물고 싶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싶고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이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면은 일단은 처음으로는 아이의 팬클럽이 된 것처럼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에 집중을 해보세요. 항상 말씀드리면서도 송구하지만은 이게 이론과 현실과의 차이가 큰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에 치이고 아이는 아이대로 바빠지니까요. 하지만 식사할 때라든지 산책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놀아줄 때 이렇게 정해진 시간만이라도 오롯이 아이의 반응에 집중해서 반응해 줄 수 있다라면은 내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아이의 자존감은 성장하게 됩니다. 다만 아이의 감정에 반응한다는 게 원하는 걸 즉각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지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존재를 아끼고 응원해주고 싶기 마련이거든요. 정해진 원칙은 있고 그 원칙 속에서 관심을 아낌없이 받고 점차 성장해 나가면서 이를 다시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는 필요합니다.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일단은 너가 뭘 잘했다고 라는 말을 좀 조심하세요. 아이들은 이제 억울하면 변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는 말인데 이게 너무 자주 등장하면은 아이에게 이제 마음속에 어떠한 한 지점, 한 분야에서 겪은 실패나 잘못을 가지고 아이의 그런 존엄성, 권리 그 자체를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자세를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너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아침마다 맨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지지고 볶더라도 화가 나면은 맨날 아빠랑 싸우더라도 그건 우리가 함께 고쳐나갈 수 있어. 어떠한 실패를 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가 우리의 소중한 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 각각의 성공과 좌절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아이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것. 이 메시지가 다양한 말로써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칭찬이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부모님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칭찬할 때 눈에 보이는 결과, 성과를 칭찬하는 것뿐만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 예를 들자면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무언가를 반복하는 끈기라든지 어떻게든 긍정적인 결과를 찾아내려는 이런 긍정적인 시선 혹은 주변에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씨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이에 대해서 에너지를 실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판단하기 쉽죠. 예를 들어서 내신 등급
시험 점수, 등수 이런 것들만 중요시 여기게 되다 보면 삶을 너무 순간순간의 결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과 순간 사이를 이어나가게끔 도와주는 과정에 대해서 간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라면은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을 하면서도 아이가 막상 시험을 치고 오면 몇 개 틀렸네, 몇 점 맞았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그게 쉬우니까요. 근데 이제 너가 스스로 세운 목표를 많이 지켜가지고 이런 점수를 맞게 되었네. 지난번에는 되게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많이 불안했을 텐데 이번에도 끝까지 노력해가지고 지난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끈기 있는 모습, 이런 과정을 칭찬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어도 그 100점을 맞은 그 점수만을 칭찬하는 거는 썩 좋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100점을 맞기까지 쉬지 않고 아이가 해온 과정, 매일매일 해온 노력이나 혹은 놀고 싶은 마음을 참는 참을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항상 묶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의 마음이 항상 궁금하세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는 더 서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과는 다르게 말보다는 행동이나 여러 신체 증상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불안한 아이들은 자기의 판단에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한 번 더 부모에게 이게 맞는지 판단을 맡기는 경우가 생기죠. 때로는 이래도 되는지 누구도 하지 말라고 안 했는데 허락을 구하기도 하고요. 한편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예상치 못한 일들, 그러니까 변수를 싫어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뭔가 두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닥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을 어려워하고 나아가서는 이런 상황들을 아예 회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민한 모습을 보이며 화를 내기도 하지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면은 양쪽 극단의 현상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말이 많아지는 거죠. 너무 같은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말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는 경우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는 이미 부모님에게 불안을 달래주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전학을 가도 친구 잘 사귈 수 있을 거야. 너가 얼마나 멋있는 아이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죠. 근데 아이는 그 말을 들어도 불안이 가시지를 않으니까 혹시라는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럼 잠시 뒤에 엄마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엄마에게 충전받은 에너지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처럼, 그리고 엄마가 말한 게 정말 괜찮은 걸까라든지 플랜 B, 플랜 C처럼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물어보죠. 근데 내가 말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이어가기도 하고요. 마음속에서 불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니까 불안이 일단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그 이유를 또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잠시는 부모님의 위로가 마음을 채워줬더라도 이게 스르르르륵 빠져나가고 나니 계속돼서 반복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질문을 받으시는 부모님도 언젠가는 지치고 부모님이 좀 지쳐한다라는 낌새를 느낀 아이는 더욱 불안을 느껴서 부모님의 반응에 더 집착하기도 합니다. 아까 다른 경우를 하나 말씀드렸죠.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대화라는 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는 순간 변수가 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대화라는 변수로부터 아예 나 자신을 차단하는, 아예 근원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싶다라는 아이의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인데요. 가볍게는 낯선 사람이 인사를 하면 쑥스러워서 부모님 뒤에 숨어서 장난을 치거나 부모님이 대신 답을 해주기도 원하는 모습 등이 그런 것이고요.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나 유치원 같은 특정 환경만 가면 입을 다물고 전혀 말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러한 모습 역시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고, 이런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부모로부터의 압박감에 아이는 더욱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모든 감정을 다루는 요령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말로 표현해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보다 이해도 쉬워지고 공감해지기도 쉬워지고 다루고 컨트롤하기도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했는데, 이게 아이가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끔 하는 게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아이는 아직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어떠한 단어로 그걸 표현해야 될지, 어떤 강도로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의 감정 표현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추궁하듯이 아이가 너 지금 망할까봐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전곡을 딱 찌르는 듯하게 아이의 감정을 파헤치는 것? 저희는 직면시킨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 아이를 당황시키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전곡을 찔리면 일단 부정부터 하고 싶어지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작전을 쓰는 건데요. 지금 막 울고 싶고 막 짜증나고 하는 감정,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아이한테 있잖아,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드는 마음을 실망이라고 한대 라든지 엄마가 어디서 봤는데 이럴 때 다른 친구들도 너처럼 마음이 많이 불안하다라고 하더라고. 혹시 너도 불안한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일단 이러면 아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고 너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지 다른 사람들이 차고 있는 이 감정의 이름표를 넌지시 보여주는 힌트를 주시는 행동을 하는 거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는 다른 존재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고 이겨나가는지, 어떻게 마음의 체력을 키워나가는지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사람은 누구나 훈수를 더 봐서 알겠지만 남의 일을 들여다볼 때면은 부담은 줄고 시야는 넓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아이가 겪는 남의 일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나 애니메이션, 각종 영상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은 맨날 좌절을 겪어요. 그럼 그런 장면 사이사이에 우리 누구누구라면은 이럴 때 어떻게 말하고 싶었을까?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끼워 넣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써서 나오게 된 엘라와 고무줄 장수라는 책에도 아이가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의도를 가지고 넣은 코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행 속 수수께끼란 코너이지요. 꼭 책에 나와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더라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엘라나 다른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읽어주며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는 수수께끼를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도 맨날 하는 실수긴 해요. 자녀의 미래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 같은 건데요. 아이에게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겁을 너무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무 부정적인 동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실패를 피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라는 이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아이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지는 조금씩 이제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고 우리 집은 안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막상 우리가 급해질수록 양육의 현장에서는 이 이론대로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먼 미래에 막연하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인 동기를 배우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돈도 많이 벌고 걱정도 없을 거야, 이런 식의 근데 동기부여는 아이한테는 좀 막연하고 잘 와닿지는 않아요. 아직 어리니까요, 더더군다나. 근데 이제 너 이렇게 숙제 안 해가지고 앞으로 뭐 해 먹고 살래? 이따 아빠 오시면 너 이제 큰일 났다. 이거는 우리 입에서도 더 튀어나오고 싶고 심지어는 슬프게도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단기적인 그런 효과는 아무래도 그 겁을 주어서 아이를 움직이는 게 효과가 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현상은 주로 부모님인 우리의 불안이 아이에게 투영될 때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막 조절을 못해요, 아이가. 좀만 억울하면은 친구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이러다가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배척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너무도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커지면은 너 이런 식으로 하다간 친구 하나도 못 사귄다, 이런 식의 말로 내 불안이 여유를 앗아감으로써 너무나도 강한 말로 아이에게 감정이 튀어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자신의 불안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잘 살피고 나의 불안은 나의 불안대로 잘 다스리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겠지요. 이런 실패를 과장해서 아이를 이끄는 화법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케이스가 있다라면은 아이의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도구로 사용해서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시험 이렇게 맞아오면 엄마가 진짜 죽을 것 같아. 혹은 이제 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혹은 엄마 아빠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는지 아니?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 하고 싶을 때가 생기는데 가급적이면은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회복 탄력성을 위한 양육에서는 실패의 두려움을 강조하기보다는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공을 위해서는 많이 겪어보아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재료이다
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화법들을 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를 혼내는 상황에서는 딱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권위, 그리고 아이의 태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교통법규를 집행하는 교통경찰관이 되는 겁니다. 일단 부모님이 아이를 부르잖아요? 혼내려고. 아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바로 치켜뜨고 마주 본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통경찰관이 일단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도록 하듯이 말이죠. 보통은 이 첫 단계가 가장 어렵고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은 훈육의 효율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아이가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리는 스킬을 구사하기도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메시지는 단순하게 전달하면 좋습니다. 규칙은 이미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을수록 좋아요. 이미 뭔가 혼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여유가 없고 마음이 상했고 아이는 아이대로 혼날지도 모른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낼 필요도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간청할 필요도 없죠. 교통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화를 내면서 과격한 행동을 해가지고 막 총 꺼내가지고 권위를 챙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좀 속도 좀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러면서 운전자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아니듯이 말입니다. 요점은 정해진 규칙이 있고 너가 아무리 때를 쓰고 화를 내도 이건 바뀌지 않는다. 이를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너의 행동의 변화이다 라는 거를 아이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일관성을 지키면서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지 않고 정해진 규칙대로 아이를 대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라면은 승현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니? 라는 부탁하는 말투나 엄마가 오늘은 도저히 기운이 안 나가지고 어제도 너무 힘들었고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한 상황 설명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오늘만 특별히 봐줄게 라는 말을 쓰는 거는 최대한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무의식 중에 엄마에게는 뭔가를 조르면 통하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아이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아예 말을 듣는 척도 안 한다? 그럼 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첫 단계로 넘어가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거나 게임이 발달하면서 모든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규칙을 설정하거나 아이를 제한하는 거에 대한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근데 일단은 게임 시간을 컨트롤하려면은 보상도 게임 시간이 되고 제한도 게임 시간이 되어야 되죠. 문제를 보통 일으킨 게 게임 시간을 아이가 어기거나 몰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거니까 문제의 원인은 되는 것을 아예 이제 보상 시스템 안에 넣어놔야지 엉뚱한 거를 이제 보상 시스템 안에 넣어두면 아이는 별로 개의치 않거든요. 아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보상으로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일단은 저는 강조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랑 아이의 생각이랑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한 게임 시간이라는 거는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다고 느끼겠지. 이제 다른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때는 네 하는데 막상 이제 게임을 그만해야 될 때가 되면은 내가 얼마나 게임을 더 하고 싶은가로 게임 시간이 충분했냐 아니냐로 판단하거든요. 난 아직 더 하고 싶은데면은 게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결과가 발생하냐면은 아이는 어차피 게임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만족해가지고 아이를 넘어가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특수한 환경이거나 선택받은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다. 지금은 게임을 끝내는 게 너무 괴로워도 내일도 게임을 또 재밌게 하려면은 이 과정을 차라리 빨리 마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아이도 생각하는 게 낫죠. 아이를 만족시킨다라는 거는 이루기 어려운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지엽적인 팁일 수 있는데 게임을 끄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게임을 마무리하기까지의 과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게임별로 그냥 잠깐 켰다가 언제 꺼도 상관없는 게임도 있고요. 남들이랑 같이 하고 친구들이랑 막 같이 하는데 한 번 키면은 30분 동안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임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꼭 1시간이면은 50분쯤 돼가지고 30분이 걸리는 게임을 켜죠. 그러고선 지금 끄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게임을 그만두기 한 10분, 15분 전에는 새로운 게임을 켜지 않고 짧은 쉽게 끌 수 있는 게임으로 넘어가거나
다음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끌 준비를 하는 것까지를 아이가 하는 걸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시간 지나면 게임은 꺼져 있어야 돼, 이렇게 아이에게 지시를 내리면은 게임이라는 거를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말을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지금 끄면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딪히게 되니까요. 그런 게임 특유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겠고요. 게임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의 상벌 체계에서 쓰이는 건데요. 제가 강조드리는 건 두 가지죠. 두 가지 대원칙은, 이건 모든 원칙에 사실 상벌 시스템에 쓰이는 건데, 하는 게 원래 당연한 일에는 게임 시간을 보상으로 주시면 안 돼요. 원래 내가 숙제해야 되는 거, 원래 학교 제 시간에 가는 거, 친구 안 때리는 거, 이런 거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상을 주는 순간 아이가 살면서 새로운 그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등장할 때마다 그러면 뭐 해줄 건데요, 이게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당연한 일에는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자기가 자발적으로 더 많이 하거나 더 빨리 하거나 혹은 뭔가 다양하게 하거나 뭔가 인센티브 같은 개념인 거죠. 아이가 정해진 것보다 능동적으로 더 잘했을 때 주어지는 게 보너스 개념의 그런 게임 시간이고요. 반대로 이제 그거를 잘 못했을 때 차감되는 것도 게임 시간이지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요소는 이 게임 시간, 상벌 규칙을 정하는 거는 특정하게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가족회의 시간에만 결정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게임 규칙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 10분만 더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딜이 매번 들어오거든요. 그럼 더 이상 이거는 규칙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엄마가 일단 너무 지치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 규칙을 바꾸는 거에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때 또 중요한 게, 너가 엄마 아빠를 설득하고 싶으면 그동안에 너가 해온 잘한 행동들을 가져와서 엄마 아빠를 한번 설득해라. 앞으로 잘할 거야, 이런 말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게임과 관련된 규칙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아이에게 참을성, 규칙의 중요성, 이런 거를 가르치는 과정이고, 아이가 어른으로서 잘 커나가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 아이가 이거를 수동적으로 단지 제한을 내가 갇혀서 지낸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규칙을 이해하고 같이 참여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건 나의 말이 아니고 행동이다.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어른 사회의 원칙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가 익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일단 다르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원리는 이제 아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봤자 원하는 건 얻을 수 없다라고 아이가 느끼게끔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만 아이는 이제 좋은 관심과 나쁜 관심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딱 지금 이 순간만을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쁜 관심이든 좋은 관심이든 일단 어른의 관심을 끌고 빠르게, 어른을 심지어는 열받게 해서라도 나를 향해 움직이게끔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이를 막 힘으로 꺾으려고 해봤자 통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의 의도대로 아이가 조종을 하였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달래는 방법을 너무 시도하려고 하면은 아이가 내가 말썽을 부릴수록 엄마는 나에게 더 관심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일종의 만능 양념장 같은 레시피는 이 두 가지 양념을 섞은 거죠. 단호한 무관심이라고 부르는 레시피입니다. 짧고 단호하게 아이에게 이 행동이 왜 안 되는지, 그만할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너가 엄마 말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엄마는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간에 다시 화를 내면 언제든 엄마는 너가 말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엄마는 너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땡깡을 부린다고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럼으로써 엄마의 권위도 우리는 살릴 수 있고,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요. 내가 화를 내면 남이 달래줘야 돼 라는 구도를 예방할 수도 있죠. 아이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서 널 외면한다가 아니라 너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액티브하게 이렇게 기다려준다라는 느낌을 아이가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부모님의 약점을 알죠.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랑 계실 때라든지 마트에 있을 때라든지 학교에 급하게 가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 땡깡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칙이 흔들리죠. 무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들의 눈이 있거나 그러니까 말이죠. 그럴 때가 반복될 것 같으면 아이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어디를 가는 거잖아요. 사전에 네가 화를 내면 원하는 거는 바로 주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현실적인 조건 내에서 뭐 마트에 나왔는데 바로 집에 가기 어렵겠죠. 근데 장난감 코너는 패스한다든지 화를 오래 내면 낼수록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를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반복도 필요한 요령이고요. 부모와 아이가 싸운다라는 표현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무의식 중에 자주 아직도 쓰기는 하는데요. 부모는 아이를 엄하게 혼내고 훈육하는 사람이지 싸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실제로 우리가 아이랑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 대등한 존재, 그러니까 싸움이 성립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낮추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습관적인 사과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에게는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시련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너무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서 같이 약해지거나 심지어는 사과를 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발표 시간에 준비한 게 생각 안 나서 정말 당황했지.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괜히 해보자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조심하시는 게 좋지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원래 부모님은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 게 직업이신 사람들입니다. 마치 헬스장의 PT 트레이너 쌤들처럼요. 세상이 원래 험하고 힘드니까 이를 견디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지요. 그러려면 당연히 아이를 적당히 힘들게도 할 수 있어야겠지요. 아이가 공부하다가 짜증나서 울 때 나도 모르게 위로를 하고 싶은 마음에 사과를 해버린다? 이는 엄마를 죄인으로 만들고 엄마의 권위를 실추시키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하는 모든 질문에 바로 그 순간에 답을 해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무리 완벽한 부모라고 해도 모든 순간 완벽한 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황하는 모습? 이런 게 오히려 권위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때로는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돌려주는 것도 좋은 요령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아이가 왜 엄마 아빠는 되고 나는 안 돼라는 질문을 할 때에는요. 너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이걸 스스로 알아낼 수 있어야 너가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그 사고력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요. 저는 보다 정서적인 부분,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아이에게는 공부를 하는 자기만의 이유를 만들어 주어 나가야만 합니다. 가급적 아이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로요. 안 하면 엄마에게 혼난다. 이거는 남이 시켜서 하는 이유일 뿐더러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는 이유이지요. 조금 멀리 나아가 볼게요. 열심히 안 해서 인서울을 못 가면은 인생이 망한다. 이거는 제법 청소년 형님들이 이야기할 법한 직접 생각해낸 이유기는 하죠.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이유라는 건 변하지 않네요. 내가 그래도 역사는 항상 좀 하지 라든지 나는 뭐 수학 성적이 잘 나와서 자랑을 할 때가 제일 짜릿해. 공부를 잘했더니 엄마 아빠한테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이 더 잘 먹히네. 아이의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아이만의 동기들, 지금 말한 동기들은 교과서에 실릴 만한 동기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의 오히려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있는 동기들이죠. 아이가 은근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오 하는 칭찬이라든지 아이가 너가 알아서 잘할수록 우리의 간섭은 줄어들 거야 라는 암시, 관심욕과 인정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게 스스로 잘한 거를 생색낼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자랑을 할 수 있는 판을 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나 동기를 불러 넣을 수 있게 만들지요. 발상의 전환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노는 거는 어떠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공부는 이를 방해하고 늦추는 적으로 여기더라고요. 장애물 같이 마냥. 오히려 공부를 일종의 보너스 게임처럼 더 빨리 해내고 더 많이 할수록 스스로 할수록 추가적인 놀 시간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끔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일을 먼저 다 해야지만 놀 수 있다는 규칙 설정이라든지 평소보다 더 열심히 했을 때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보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모님 간의 상의가 좀 필요하겠지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라든지 남들에게 이거를 인정받고 싶다라는 인정 욕구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만족스럽게 이렇게 충족되어 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된다가 어느 정도 공식이 마음속에서 성립이 된 거죠. 근데
하면 안 된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중간에 좌절하거나 디테일하지 못한 계획을 세우거나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의 결과를 바라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아이의 마음속 꿈과 현실의 갭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짜잘한 목표를 세우고 짜잘한 성취감부터 이룰 수 있도록 좀 설계를 처음에는 좀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의 리듬이나 속도를 강조하는 편이었어요. 뭔가를 확실하게 익히고 잘 익히고 완벽하게 익히는 거를 우리들은 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일단 빠르게 한번 읽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뭐 문제를 풀든 뭐 우리가 부모님이 질문을 하든 그걸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한 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빠르게 읽고, 이렇게 너무 잘해야겠다라는 부담은 줄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제 문제를 풀려면 속도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속도를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지 이거를 빠르게 이해하고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속도도 한 가지의 이제 구성 요소로서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방식을 아이들과 많이 작전회의를 할 때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큰 성취를 하려고 하다가 좌절하는 아이들보다는 자잘하게 작은 성취를 하더라도 이 성취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자신감도 올라가고 주변의 태도도 바뀌는 걸 경험해 본 아이들이, 아, 내가 하면은 되는구나 라는 공식이 마음속에 생겨서 조금씩 목표를 더 높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어찌 보면 익숙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좀 난해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것이 어떠한 개념인가를 깨닫고 이를 키워나가려고 미리 노력을 해 나간다라면은 아이의 성장과 마음의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안내서이죠. 근데 이제 난해한 개념이다 보니 아이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부모님들도 같이 아이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게 되었고요. 저학년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아이가 챕터별로 끊어서 이야기를 같이 읽어나가고, 고학년이 되어서는 혼자 쭉 스토리를 읽으면서 여행 속 수수께끼라든지 자신의 의문점을 풀어볼 수 있게요.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일종의 스토리가 담긴 구성, 부모님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책 뒤에 따로 담아서 아이와 책을 읽고 난 소감을 나눌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을 쓰면서는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내용의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일단 우리의 주인공인 엘라는 탄력적이라는 말은 엘라스틱에서 그 이름을 따오게 되었지요. 왕자님에게 시련을 안겨준 존재인 퍽이는 폭이라는 말을 살짝 비틀었고요. 이렇듯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아이와 간간히 이야기하면서 맞추어 나가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책을 읽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 여러분들께 엘라와 고무줄 장수의 모험이라는 책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항상 제 진료실에서 제일 안타까운 상황 중에 하나가, 아이가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지금보다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담감이 쌓여가는 좀 안타까운 경우들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계속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이러한 책을 통해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모님이랑 포기를 하지 않고 끈기 있게 자신이 원하는 목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책을 내보게 되었습니다. 엘라와 고무줄 장수의 모험,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